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의 OK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원룸 투자 매뉴얼 제3강 매도인분의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서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1강에서는 우리가 원룸을 건축할 때 필요한 필수적인 건축법들 1조사선이라든가 도로사선, 주차법, 그리고 지금 적용되고 있는 종합건설 면허까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2강에서는 원룸의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다 보니까 굉장히 가변적인 내용이라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고 말씀드렸고요. 오히려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현재 시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 매물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매물이 매매 금액이 적절한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고, 그리고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미니멈, 물론 수익이 안 나면 안 됩니다. 이게 원룸 건물이라는 게 수익형 부동산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면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는 이제 최소한의 기준선을 잡고 그렇게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긴급하게 추가 내용으로 또 말씀드렸던 게 2020년 개정되는 취득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취득세가 기존에는 6억 이하는 1%, 지방교육세까지 하면 1.1%였고요. 그리고 6억에서 9억까지는 2%, 지방교육세 0.2%까지 하면 2.2%, 9억 이상은 3%, 지방교육세 0.3% 포함 총 3.3%였습니다. 물론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에 하나입니다. 주택이라든가 아파트요. 그런데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되는 내용은 6억에서 9억 사이의 구간이 좀 세분화되기 시작했어요. 세분화되는 내용을 발표했고, 7억 5천이 기준점이 되면서 6억에서 7억 5천까지는 2020년 이후가 취득세가 싸진다고 말씀드렸고, 7억 5천에서 9억 사이의 매물들은 지금 취득세가 2020년 1월 1일보다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내용,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룸을 구매하고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도인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알면 충분히 우리가 잘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매도인 입장은 두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신축을 지어서 파는 건축업자분 입장, 그리고 우리 일반 개인분들 입장,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룸 투자 매뉴얼 3강 매도인 이야기, 부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건축업자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업자분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도 알아보자는 거예요.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팔면은 수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 팔면은 수익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가 부분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원가 부분에서 이제 땅값이라든가 건축비라든가 세금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했을 때 이제 수익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익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마진이, 중요한 건 마진이죠.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는 2006년도부터 부동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매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죠. 리만 브라더스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데요. 그 당시에 미국 금리가 1%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거의 공짜로 빌려줬죠.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이자를 받아먹고 사는데, 이자가 싸면은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도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은행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한 거죠. 저소득층한테, 신용 상태가 안 좋은 사람한테도 집을 빌려주자. 단지 대신에 고금리를 빌려줬어요.
그때 가능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미국의 주택시장이 좋았거든요. 굉장히 화랑세였습니다. 자꾸자꾸 매매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충분히 상환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됐던 거죠. 그렇지만 미국 주택시장도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저소득층이 이제 대출받았던 이런 부분이 집을 팔아도 상환을 안 하는 거예요. 상환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은행들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리만 브러더스 사태고, 이 여파가 국내에도 굉장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원룸 같은 경우를 보면 대출금리가 7%대였어요. 7.5%, 뭐 비싼 거는 8%까지도 있었고요. 굉장히 그 당시에 부동산 시장은 대출금리도 비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정상화되기 시작한 게 2010년도, 그 다음에 2011년, 2012년, 이때가 지나면서 대구에 아파트 붐이 일어나고 아파트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3년, 2014, 2015, 2016, 2017년 정도까지 굉장히 호시절이었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룸업자분들도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2년, 13년도에서 2016년, 17년 사이에 매물이 많은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축 공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간단하게 봤을 때 참 원룸업자 쉽게 돈 버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업자들 입장에서는 땅 사면서부터 굉장히 고민이 시작됩니다. 굉장히 고민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부지를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보통 2,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4, 5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집을 빨리 팔더라도 세입자방을 다 임대를 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세입자방 임대하는데 보통 2달 정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1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업자 입장에서는 거의 1년 정도에 내가 이 건물 하나를 팔면은 1년 정도에 먹고 살고 생활비 나오고 이런 수익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제 건축 행위를 해봤어요. 2016년에 한번, 2017년에 한번 해봤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 전체 흐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건축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업자분들도 보면 이제 원룸을 잘 파는 부동산, 땅을 잘 파는 부동산에 자꾸 가는 이유가 전체 흐름을 알기 위해서예요. 원룸 협회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혼자 나랑 친한 사람들 매매는 알아도 대구 전체 흐름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조언을 듣고 얘기를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땅을 사는데 도움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원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원가 부분도 업자들 입장에서는 자기 생활비까지 포함시키는 업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생산 현장이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는 투자 금액 대비해서 얼마 정도 수익이 나야 된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한마디로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건건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형화된, 제가 이제 원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대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원룸이 땅 몇 평에 얼마기 때문에 비싸다 싸다 단순히 이렇게 제가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상대적인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값 얼마 정도 들어갔고 순수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업자가 얼마 정도 남고 이 정도 같으면은 현재 상황 봤을 때는 뭐 괜찮다, 아니면 업자가 좀 욕심내네, 아니면 싸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건축 공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대략 한 50여 개 정도 건축 공정이 들어갑니다. 뭐 측량부터 해가지고 뭐 등기비, 그 다음에 목수, 뭐 설계, 레미콘, 설비, 철거비, 철근자재, 마시바, 뭐 원래 정식 명칭 비계죠. 뭐 미장, 석재, 돌이죠. 뭐 용역, 뭐 벽돌공사, 타일이라든가 뭐 페인트, 수많은 종목들이 들어가요. 제일 큰 부분은 이제 골조공사고요. 골조공사가 돈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봤을 때 판단하는 거는 내부죠. 내부 인테리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는 내장 목수입니다. 내장 목수. 내장 목수들이 세입자방 인테리어도 하고 주인세대까지 인테리어를 하거든요. 물론 주인세대 인테리어 할 때는
건축업자분이 얘기를 해서 이런 형태로 이런 스타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분이 더 많아요. 보면 저희들도 이제 어떤 업자가 원룸을 지었을 때 한 업자가 계속해서 원룸을 짓기 때문에 이 업자의 스타일을 저희가 파악이 되면은 굳이 이 집에 안 가보더라도 대충 어떻게 지었겠다 이런 판단이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장 목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업자분이 특별하게 요구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쭉 이어가는 거죠. 스타일들이. 이렇게 잠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요즘에는 보면 원가 정리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원가 정리한다는 매물을 보실 때는 과연 이 부동산에서 이 소장이 이 사람이 이 중개하는 사람이 건축비를 얼마 계산하는지 꼭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업자가 공사비에 자기 생활비까지 포함하는지 이런 부분을 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지을 때 제가 위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는 공사를 맡겼던 업자분한테 비용을 지불했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당연히 공사 비용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케이스마다 다 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업자가 본전을 팔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뭐 저희들 표현으로는 뭐 버렸다, 뭐 인간 안 되는 놈 버려봤다 이런 표현도 하긴 합니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업자가 본전을 팔았다는 거는 자기 인건비 남았다는 거예요. 인건비. 제가 좀 전에 10개월 공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4, 5천, 5, 6천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볼 때 최고의 건축업자. 어떤 업자가 최고의 건축업자일까요? 좋은 자재를 바르는 업자가 좋은 업자일까요? 물론 좋은 업자입니다. 나쁜 자재는 쓰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막판에 2, 3천만원, 3, 4천만원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갭이. 저희가 뭐 1억씩, 1억 5천, 2억씩 차이가 날 때는 사실 그 다음에 뭐 앉아보는 그런 진행을 잘 안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매매 금액을 봤을 때 뭐 10억짜리 매매 금액인데 한 5천만원 정도 갭이 나네? 이러면 일단은 뭐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양보하면서 결과적으로 만나거든요. 박수를 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매도자분도 좀 양보하시고, 더 양보하시죠. 매수자분도 조금 양보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매매 금액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럴 때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중급 자재를 쓰더라도 밸런스 있게 굉장히 조화롭게 집이 참 찰지다, 잘 지어졌다 이런 표현이 드는 건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보면은 이제 업자의 내공이라는 겁니다. 이 업자분이 이제 집을 많이 지어보면 볼수록 대체제라는 거 아시죠? 어떤 품목에 대해서 이제 자재를 쓸 때 이것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대체할 만한 물건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유도리 있게 적절하게 잘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매매를 할 때 매매 금액이 유도리가 생기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축업자 입장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개인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개인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건물 매입 원가입니다. 원가에는 기본적으로 매입 금액, 그 다음에 취득세, 그 다음에 복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매입 원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개인분 같은 경우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세 차익이 남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본전 정도. 원룸 주인분들이요 손해보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반문하시겠죠. 유튜브 영상 보니까 전부 다 뭐 손해보고 판다하고 하는데 다 그런 게 아닙니다.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원룸 매물도 2,000개가 넘어요. 2,000개가 넘는데 대부분 한 95% 이상은 자기가 들어갔던 원가에서 다 더 받으려고 하십니다. 더 받으려고 하시는데 이게 경기가 좋으면은 건물을 사시는 분도 부동산을 팔고 오셨다면은 내 것도 좀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주고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도 현재 주인분이 조금 남기려고 하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정말 메리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잘 권하지 않는 거예요. 소개 자체를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개인분의 매도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더 남았으면 시세 차익을 바라고 사셨기 때문에 월세는 별개입니다. 월세는 내가 건물 관리하면서 나오는 당연한 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개인분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주인세대 안 살 경우 전체 임대한다는 얘기죠. 전체 임대하면은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대 수익. 제가 만났던 손님들이라든가 이제 제 영상에서도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저는 기대치를 최대한 낮춰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대치를. 저희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수익 있죠. 매매 내역상의 수익. 이거는 보통 보면은 맥시멈입니다. 맥시멈이고 여기에서 기본 지출 비용이 물세라든가 공용전기, 그 다음에 인터넷 유선 비용, 그리고 청소 비용, 건물 청소 비용,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지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략 한 25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뭐 적게는 20만원, 범위를 보자면은 약 한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빠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관리를 맡기면은 관리 비용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또 빠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매수인분들께서, 우리 고객분들께서 건물을 매입을 하실 때 기대치가 높다면 이 매매 내역서상의 수익을 100% 믿으시고 이 정도는 나와야지 이 수익을 바라보고 사는 것 같으면 보통 실망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실망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매도 결과는 좋을 수가 없고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 당시에 기대했던 수익, 기대치가 충분히 충족이 된다면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만족도가 높아야 매도하실 때도 갑의 위치, 갑이라는 게 좀 표현이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낮춰지면 낮춰질수록 내가 안정적인 임대 관리가 훨씬 더 잘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건물 관리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꼬라져 보기 싫으면은 정말 집에 가기도 싫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라도 손님만 붙으면은 팔고 싶어 하는 심리가 생기는 게, 그게 파시는 분 심리예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대치보다 못 미치면 당연히 꼴보기가 보기 싫어지기 때문에 매도 결과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인세대에 사실 경우, 요즘 건물들을 보면 대부분의 주인세대가 있습니다. 한 99%는 건물에 주인세대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주인세대 안 사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유리하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내가 일단 살잖아요. 내가 내 전세를 월세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주인세대에 거주를 해버리면은 내가 여기에서 주인세대 사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면, 수익 별개죠. 수익과는 별개로 내가 주인세대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높다면은 맨 마찬가지로 이 건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현재 임대소득세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죠? 신경도 많이 쓰이고요. 저도 수년 전부터 갈수록 임대소득세는 과세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근데 현행 세법상에서도 1가구 1주택이면 기준시가 9억, 기준시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보면은 주택가격이 공시가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이라고 1년에 한 번 공시가 됩니다. 그 금액이 9억 이하면, 9억 이하고 1가구 1주택이면은 임대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저는 우리 고객분들 전화 오거나 만나게 되면은 주인세대 사실 건지, 현재 집은 몇 채나 있으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매매는 심리게임이고요. 누가 더 급하냐는 싸움입니다. 누가 더 급하냐는 싸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인세대에 사시면서 관리를 하시고 하면 임대소득세 면도 그렇고 훨씬 더 유리하게 생각을 하고요. 보다 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매도인분이 우리가 갑의 위치에 우리가 주도권을 설 수 있는 매도인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할 때 기대치를 좀 낮추면서 이 건물을 검토하시고 매입을 하신다면 향후에도 훨씬 더
향후 매도하실 때도 훨씬 더 좋은 결과로 보답될 것 같습니다. 이상 3강 강의 마치고요. 4강은 제가 각 구별 히스토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남구, 그 다음에 달서구, 수성구, 중구, 뭐 서구, 동구, 북구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요 내용도 제가 볼 때는 아주 알찰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예고만 하자면 수성구라든가 중구라든가 남구 같은 경우에는 원룸 건물에 원룸을 못 넣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원룸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보셨던 영상 어떠셨습니까? 뭐 설명을 최대한 상세히 드린다고 했는데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든가 연락 한번 주시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OK부동산 김소장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